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정다현 시인께서 총 4편의 시를 선정해 주셨는데 황희찬 시인, 박상준 시인, 이소호 시인, 문보영 시인 작게 문보영 5편의 시를 읽고 난 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에 대한 생각이나 인상이 달라지셨나요? 경영학도이신 현성님의 답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5편의 시 모두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 비교적 읽기 쉬운 시여서 제가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시를 보고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해서 저 시들을 대하는 자세가 변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또 다른 좋은 시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와, 이거 너무 바람직한 변화와 반응이 아닌가, 시를 읽는 어떤 신미한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유정님께서는 여전히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어려운 시도 있었지만 반면에 공감도 되면서 재밌게 읽은 시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닉네임 지우개님은 요즘 말로 쓰여진 시가 있어서 읽는데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과인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아까 그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이과 송골 수포자의 길을 걷고 오케이. 있었습니다. 아이디 참새님께서는 기존의 생각과 비슷하다. 닉네임 또치님께서는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지난 에피소드에 나왔던 권창섭 씨 같은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말투로 네, 한국 교육이 문제입니다.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말하자면은 5편의 시를 이번 기회를 통해 읽었다 하더라도 시는 어려운 것, 난해한 것이라는 이 생각에서는 벗어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는 왜 어려울까요? 저부터 계속 착착 이렇게 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팝송을 들을 때 그 가사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뭐 가수의 목소리가 좋아서 듣기도 하고 그냥 음악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리듬감이 좋아서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구석들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어떤 사람은 가령 시 안에 화자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껴서 시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뜻을 잘 모르겠지만 단어나 그것들이 주는 질감과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좋게 느껴져서 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다 좋아하고 이해하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놓아두기도 하고 또 다시 이해해보려고 열어보기도 하는데 시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애정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기분으로 읽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역시 정다현 시인 말과 비슷한데 결국 교육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언어로 쓰인 것이긴 하지만 언어에 집중을 해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리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쓰는 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너저분하게 단어를 끝맺는다던가 아니면 속도감 있게 단어를 위태롭게 이어서 쓴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이용해서 리듬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시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를 조금 더 친근하게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힌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한테 일단 미술관에 간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미술 관람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미술 관람을 할 적에 그림을 보고 이 작가들이 왜 이 오브제를 가져와서 쓰는지 그 오브제에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전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전체를 보고 큐레이터가 해놓은 전시를 한 그 순서대로 한 호흡으로 또 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잖아요. 저희가 보면서 저는 시도 그래서 저는 작가가 작가이자 큐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읽을 적에 왜 이 순서대로 썼는지 그리고 이 시들은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또 이소우 시인의 키콜링 같은 경우는 관통한다는 느낌이랄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로의 시가 맞물리고 주석이 되어주기도 하고 화학작용 같은 걸 일으켜주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시에 빠지게 된 계기랄까?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에도 관심이 없었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는데요. 수학 공부하시느라 또
다현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기가 너무 글을 쓰고 싶은데 그중에 시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거다 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시를 어떤 시를 자기가 쓴 시요. 너희가 힙하지 않느냐처럼 이게 시다. 이게 시구나. 근데 이제 저는 공부 빼고는 다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나도 그러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신춘문예 당선집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빅뱅이라는 시였는데 점으로 막 우주가 폭발했다가 씨앗이 됐다가 수목화가 됐다가 막 이런 시였어요. 아니 점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게 시라면 이거를 한번 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급하게 이제 문해창 작가에 진학을 하게 돼서 글을 쓰게 됐죠. 확실히 수학을 포기한 그 시점과 시기가 좀 맞물린.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일기를 다 모았거든요. 제 일기를 보면 엄마 말로는 일기를 쓰기 싫어서 그럼 나 시 써도 되냐고 했대요. 시가 짧으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때부터 어떤 시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으나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려서 시를 놓았다가 한국 교육이 문제입니다. 2005년 신춘문예 당선 시집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당선되신 분이 박연준 시인이었고요. 얼음을 주세요라는 시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시가 아니어서 이런 시를 나도 써보고 싶다는 좀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런 현대시 같은 시를 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현대시 같은 시에 등장한 시어들의 좀 큰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박상순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펭귄, 문보영 시인의 돼지를 두고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는 안쓰럽고 서글픈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의견이 있었고요. 특히 황인찬 시인의 시 개종 같은 경우는 종교나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는지라 당황해하면서도 그래서 그 제목이 어떤 의미일까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또 이소 시인이 사용하신 캣콜링이라는 어휘와 정다은 시인의 힙하게 인스타그램 빠따 빠따 요즘 신조어들 있잖아요. 신조어들이 능동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어는 뭔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일 것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크게 박혀 있는데요. 아예 없는 말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은 최근에 또 시를 발표하시는 시인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가까운 말들, 유행하는 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디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런 시어를 선택을 하실 때 드는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시어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동시대의 감각들이나 어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언어를 썼을 때 재미있지 않나요? 또 재밌어요. 반가워요. 독자분들이 제 시에 대해서 해주신 말들을 좀 읽어보면 후지니까 빠치라는 단어가 나와도 되나 싶어서 놀랐지만 저 단어보다 저 상황과 심정을 잘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맥이 잘 어울리는 대체 단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 독자로 하여금 이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 단어가 필연적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투로 이렇게 저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촌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이야 힙한 단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인스타그램과 해시태그라는 단어는 요즘 힙하지만 과거에 이것을 대체했던 힙했던 단어는 페이스북과 좋아요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트렌디한 단어들이 어쩌면 낡아 보일 수 있다는 고민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잠시 낡았을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훨씬 지나갔을 적에는 그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시어를 고를 적에는 일상어를 위주로 골랐던 것 같아요. 다현님 말씀처럼 그 시대를 잘 나타내는 것은 언어가 역사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잘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언어로서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어떤 드러내는 어떤 책무를 가진 시인으로서 직업윤리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 어떤 대목이었습니다. 두 멘토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오늘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다음 3부는 두 분의 시인에게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3부 꼭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아 너무 웃겨. 자 이거